자, 이제 293페이지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죠. 자, 토지를 수용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수용은 뺏는 거죠. 뺏는데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뺏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용이죠. 이때 보상하게 되면 뺏기 전에 돈으로 보상하는 거죠. 사전 현금 보상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토지 소유자 A가 있었고요. 도로가는 도로사업 시행자가 있다. 공익사업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얘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사업하면 되죠. 근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때 국가는 시행자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이 땅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수용이라고 하죠. 그럼 수용에 대해서 원칙적인 법률이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의 이름이 공익사업 법률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일 것. 공익사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찾아가서 그러겠죠. 장관님, 내가 이 땅을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계획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제 사업을 인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사업 인정을 받을 것.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뺏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해도 좋다. 사업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완비됐을 때 토지를 뺏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완비가 되면 이제 뺏을 수가 있죠. 뺏기 전에 보상해야죠.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시행자와 소유자 간에 보상 협의하죠. 보상 협의가 잘 됐으면 돈 주고 뺏으면 돼요. 근데 협의가 결렬될 때가 많죠. 결렬이 딱 되면 중재를 신청하는 거죠. 이걸 재결 신청한다고 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중재해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재결을 신청하죠. 그리고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한다?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그럼 재결 신청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원칙적인 법에 의하면 재결 신청은 1년밖에 못해요. 1년 이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다 보니 시행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사업 인정도 받아야 되고 재결 신청 기간도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특례가 나온다. 특례라는 것은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즉, 두 가지 특례를 줍니다.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다. 또 재결 신청은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1년은 너무 짧다는 거죠.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을 쭉 해주는 두 가지 특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의부터 볼까요? 토지 수용 의의.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비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첫째 줄 가로수를 좀 보시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사용제한 등에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한정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재건축사업이라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재건축사업은 제한적 수용이라는 거죠. 그러다 제한적 수용. 극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수용. 그럼 왜 재건축은 제한을 가할까?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토지와 관련이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 긴급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땡땡하고요. 원칙이라고 적자.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르는 겁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사용은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 장 넘겨보자.
이제 걸어 3번에 특례라는 제목이 있죠, 그죠? 특례. 땡땡하고요. 원칙 X. 특례라는 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요. 1번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업인정을 대신해 주는 게 뭐라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했다면 사업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공익사업법에 의했다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3번, 현물 보상의 특례.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시 보상. 수용시 보상은 원칙은요. 뺏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뺏기 전에 보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 요거 반대겠죠? 사후 현물 보상. 뺏고 나서 돈이 아닌 물건으로 준다. 사후 현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비법에는 어떠한 사후 현물 보상이 있을까? 일단 토지를 뺏어요. 뺏어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다 한 다음에 새 땅, 새 집입니다. 대지나 건축물로 주겠다는 얘기죠. 새 땅, 새 집으로 현물 보상한다. 그럼 새 땅, 새 집을 주려면 사업이 끝나야 되니까 준공인가 후죠. 준공인가 후에 대지 건물을 현물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원칙을 더 좋아하겠어요? 예외를 더 좋아하겠어요? 이거겠죠, 그죠? 돈 없이 토지를 수용해서 나중에 목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번이에요. 대지 또는 건축물, 그래서가 새 땅, 새 집이군요. 이것을 현물 보상할 때 공익사업 법률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했다면 사전 현금인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새 땅, 새 집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한 장 넘기시죠. 또 한 장 넘깁니다. 298페이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게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가장 가난하니까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그중에 1번 국민주택 채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국민주택 채권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냐고요? 아, 못 들어보셨나요? 안 사봤습니까? 사봤을 거예요. 예전에 자동차 살 때 카 딜러가 와가지고 채권 어떡하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자동차 살 때 채권을 매입합니다. 또 우리 건물 사잖아요. 등기하잖아요. 그때도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주택 채권.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난한 동네니까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고생하시네. 그 끄면 또 춥잖아요. 아, 뒤에 거 틀었나? 아, 그래요. 저 때문에 아주 고생이네. 합격하면 내가 개업 선물 해줄게요. 개업 선물.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와 등기할 때, 보통 우리가 허가를 받거나 등기할 때 채권 매입하거든요. 그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일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등기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채권을 면제해 준다 이거예요. 가난한 동네니까. 무슨 사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두시면 정비사업에 대한 조치 5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한 장, 두 장 넘기시고요. 302페이지가 되죠. 이제 제5절에 분양신청이 나오죠. 자, 여기다 또 정리하자. 자,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역도 정됐습니다. 정비구역이 정됐고요. 시행자도 결정됐습니다.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죠. 여기까지 상황이라면 시행자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준비 끝났다고 맞바로 사업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게 빠졌잖아 지금요. 종전 소유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을 철거하겠죠. 철거하면 이자들에게 몇 동 몇 호 주겠다를 결정해야죠. 분양 설계를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럼 분양 설계를 잡으려면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야죠.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것을 토대로 분양 설계를 잡는 거예요. 이 분양 설계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한다. 이 관리처분 계획은 별표가 2개 들어갑니다. 2문제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분양 설계입니다. A에게 몇 동 몇 호 줄 거야를 결정하는 분양 설계예요. 이렇게 분양 설계를 작성했으면 인가도 받고 고시도 할 텐데 이것은 시장운수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분양 설계를 잡으려면 이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토대로 분양 설계를 잡을 겁니다. 그럼 일단 요 전에 분양 신청이 있잖아요. 분양 신청은 숫자와의 싸움이에요. 자, 일단 시행자가 분양 설계를 잡으려면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분양 신청 받을 거야. 도장 가지고 와 알려줘야 되고. 또 지역 일간신문에 이 내용을 공고해야 돼요. 이렇게 분양할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도 하고 알려도 주고 신문에 공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120일 이내. 120일 이내 통지 공고한다. 그럼 이때의 기산점은 언제다? 요 전 단계가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공고한다. 그럼 통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야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사이 기간으로 정해진다. 요 사이 기간이니까 40일도 좋고 50일도 좋을 겁니다. 이건 그럼 언제부터 날짜를 따진다? 통지했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30에서 60일 사이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이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처리하죠? 분양 신청을 안 했으니까 어떡한다? 돈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C에게 103호를 줄게 그러니까 C가 싫다고 합니다. 분양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이자는 돈으로 처리하죠? 이걸 청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청산 대상이다라고 법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도에 손실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보상해줘라 이건데 요 안에 청산금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은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90일 이내에 보상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언제부터 날짜를 따질까? 자, 일단 분양 설계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명확히 검증한 다음에 날짜 따져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럼 A에게는 101동 101호 주겠다. B에게는 102호를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분양 설계입니다. C에게 103호를 줄게. 그러니까 C는 싫다고 하죠. 바로 이 경우죠. 분양을 안 했습니다. 요건 보상 대상이죠. 요것을 관리처분 계획에 여기 명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만 놨다고 이게 진짜가 되는 건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했으면 인가받고 고시를 해야 확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90일 따집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서 얘는 보상 대상이에요 라고 수립을 했고요. 인가고시를 받아야 확정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시점과 날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숫자가 지금 4개 나오죠. 4개를 외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3, 6, 9, 12. 3단 아니에요. 3, 6, 9, 12. 그래서 하나라도 숫자를 잊어버리면 3, 6, 9, 12에 의해서 숫자를 채워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302페이지.
괄호 1번 통지 및 공고보자. 사업 시행자는 자 줄 쳐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 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에 밑줄 딱 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 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밑줄. 또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물의 내역 등의 일정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공고 밑줄. 자, 밑줄 친 것만 연결해 읽어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 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에 통지 공고한다. 자, 이제 괄호 2번 첫째 줄 밑줄.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는 겁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제 괄호 3번. 분양 신청 방법이 있죠? 자, 분양 신청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나요?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분양 신청할 수 있겠죠? 우편으로 할 수도 있나요? 우편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줄에 들어가 보세요. 이 경우 찾았죠?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는 우편을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해요, 도달해요? 발송해요. 그 기간 안에 보낸 거죠? 발송한 것을 증명하는 우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고요. 괄호 6번 제목을 보자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한다? 보상협의라고 그랬죠? 자, 내용 봅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 시된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협의를 하라고 돼 있죠. 언제부터 90일이라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 시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렇게 딱딱 끊어주시고 자, 넘깁니다. 자, 이제 맨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02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별표를 2개 딱 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습니다. 분양 신청을 다 접수받았으니 분양 설계를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바로 2번이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보자.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끝났다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인가를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럼 박스에 9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 9개는 바로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테두리 딱 둘러주시고 9개를 정리할 건데요. 이건 외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잖아요. 분양 설계련이 생각하고 어떤 게 들어갈까? 하나씩 검토합니다. 첫 번째, 분양 설계가 들어가죠. 두 번째, 분양 대상자의 주소나 성명이 당연 들어가죠. 이제 3번에 동그라미 치고 5번에 동그라미 친다. 3번과 5번에 동그라미 치고요. 2개를 묶어주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라고 건물의 추산액 그랬으니까 새 땅, 새 집에 추산액이 들어가고요. 5번으로 잠깐 갑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물의 명세를 할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우선을 기준한 가격입니다. 이건 흔 땅, 한 집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3번은 새 땅, 새 집의 추산액. 5번은 흔 땅, 한 집의 가격. 그 차이가 뭡니까? 청산금이잖아요. 내 종전 집값이 2억인데 새 집이 3억이면 1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5번을 묶었으면 청산금 산정이라고 적으세요. 청산금의 산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4번 볼까요? 그 4번에 보류지 나옵니까? 보류지가 뭐죠? 일정한 목적을 해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아파트를 줘서 조합원에게 주고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거 어떡할까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잖아요. 거기 일반 분양 나옵니까? 새카만 네모에. 그리고 임대주택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 돈이 되잖아요. 이런 보류지 명세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물을 남겨둔단 말이죠. 이런 보류지에 대한 명세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자, 6번 봅니다.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르는 조합원의 분담 규모나 분담 시기가 들어갑니다.
추산액이 이 정도 되니 각 조합원은 언제까지 얼마를 부담하세요? 요걸 기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외의 명세란 밑줄 딱 쳐놓으세요. 잠깐 여기 보시고요. 자, 이것이 분명히 관리처분 계획이래요. 관리처분 계획은 A에게 몇 동 몇 호 주겠다를 결정하는 소유권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계획인데 이 관리처분 계획에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외의 명세를 적자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건물 소유자가 있죠. 여기에 갑이라는 전세권자에다 쳐봐요. 전세권자. 그럼 A는 사업을 하더라도 별 손해 안 봐요. 새 집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용익권자인 이자는 사업을 한번 철거하니까 이 집을 못 쓰잖아요. 이자는 손실 보게 되죠.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 소유권 외의 명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땡땡하고요. 용익권자 보호라고 적으세요.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 외의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8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이 나오죠. 이것은 과거 몇 년 전에 용산에 재개발 참사가 있었죠. 재개발하면서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세입자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준 겁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가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넘기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3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거기다 또 별표 치세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 원칙부터 보자.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이런 건 시험지문에 안 나오겠죠. 자 2번 갑니다. 2번에 1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합니다. 마치 늘린다 증환지, 줄인다 감환지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줄이거나 늘려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두 번째,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또 정비구역 정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현금 청산한다. 너무 작으니까 집으로 줄 수 없잖아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3번 봅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보상하거나 또는 건축물 일부와 건물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넓혀줄 수도 있고요. 공유지분을 줄 수 있다. 공유지분을 주는 걸 무슨 환지로 기억하시죠? 입지환지잖아요. 도시개발에서 배웠던 거 있죠? 입지환지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현금 청산 개념에 입지환지 개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죠. 4번이 나오죠. 주택의 공급 기준. 빨간 펜 줄 딱 쳐놓고요. 자, 만약에 이제 A가 말이죠. 집을 3채 가지고 있다. 3개 가지고 있다면 A에게 3개를 다 주는 게 원칙이에요. 1개를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항시공법은 1주택 공급이죠. 다주택자에게 다주택을 다 줘버리면 개인의 이익을 늘리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공익사업이니까 1개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돈으로 주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1주택 공급입니다.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예외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번 예외. 다음의 경우를 한다면 각각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나 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오네요. 우선 가번 보면 2명 이상이 1개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이지만 시도 조례니까 저 지방쯤 생각하세요. 지방의 경우라면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를 준다면 2개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나아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스에 4가지. 요 4가지는 가짐만치 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3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부자 동네가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부자 동네에서는 다주택 보유자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일 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박스 기획본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줍니다. 자, 일단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 어디서 한다고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이니까 투기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줍니다. 근데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3개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있으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근데 재건축을 과밀 억제 권역에 한다면 3개까지 주겠다 이겁니다. 재건축은 있는 동네니까 있는 자의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3개까지 주겠다 이겁니다. 4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숙소용이니까 투기가 없다고 보는 거죠. 가진 많지 다 준다. 디귿번. 국가, 지자체, LH 등이라면 공공이니까 투기적 요소가 없다라고 보고 가진 많지 다 준다. 리을번. 이전하는, 법의 이름 보지 마시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만약에 서울에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이자가 집을 10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자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니까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집을 샀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양수했잖아요. 그때는 10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할 공공기관 걸 양수하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의 지위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겠다. 특히 다주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재건축으로 국한되고 있다. 자, 이제 답번 봅니다. 답번은 2주택을 주는 건데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요. 2주택 공급입니다. 자, A라는 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1개를 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2개를 주겠다 이거죠. 2개. 2주택을 줄 수가 있는데 2주택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둘 중 하나. 첫 번째, 새 집 2개의 가격을 더했어요. 더했더니 종전 가격 이하라고 합니다. 2개를 요게 이제 5억짜리 집인데 요게 3억, 요게 1억이에요. 2개 더하면 4억이잖아요. 종전 가격 이하라면 2개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요 2개의 면적을 더한 게 종전 면적 이하라고 합니다. 이게 60평인데 이게 30평, 20평이면 5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가격이랄지 종전의 면적 이내라면 2개를 줍니다. 그중에 요 하나는 소형주택.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살 집이니까 큰 걸 가져도 되는데 하나는 소형을 받을 수 있다. 소형이라면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를 뜻하죠. 그럼 생각해봐요. A가 2개를 받았습니다. 요건 자기가 살겠죠. 소형주택을 되팔면 또 엄청난 투기가 발생하니까 이 소형주택은 3년 안에 되팔 수가 없어요.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답번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의 주택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가격 범위랄지 면적 범위에서 2개를 줄 수 있는데 이 중에 1주택은 주거 전용 60제곱 이하로 합니다. 다만 60 이하로 받은 주택은 3년 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지문으로 내지 않아요. 계산 문제로 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동네가 지금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가 투기적이죠? 여기가 투기적이죠? 지역을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재건축합니다. 여기 LH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개발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을 합니다. 집을 5개 가지고 있어요. 얘한테 몇 개 줄 수 있나요? 재건축은 다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었죠? 과밀 억제 권역에 몇 개 받는다? 3개. 얘는 3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개발해요. 재개발하는데 얘가 집을 3개 갖고 있다. 몇 개 받는다? 응?
다주택을 받는 경우는 재건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무조건 한 개 받는 거예요. 재건축일 때 3개였었죠? LH공사가 집을 10개 갖고 있어요. 몇 개 받는다? 얘는 10개 다 받죠. 공공이잖아요. 공공은 따지지 말고 가진 만치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요. 재개발을 하고요. 재건축을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집을 4개 갖고 있다. 얘도 4개 갖고 있고 얘도 4개 갖고 있다. 몇 개 받는지 해볼까요? 주거환경 개선이죠? 다주택을 받는 특례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걸 1개밖에 안 받아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재개발도 다주택 받는다는 표현이 없었잖아요. 이것도 1개 받아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은 몇 개까지? 3개까지 받잖아요. 그죠?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3개. 과밀억제 권역이 잘못했다. 이건 4개 다 받죠. 그죠?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니까 투기가 덜 하잖아요. 소유한 수만큼 다 받는 거죠.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 4개. 과밀억제 권역일 때 3개를 받는 거죠. 그죠? 정리하시고요. 알아들었어? 예?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주시고요. 한 장 넘기시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보시니까 5번 제목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이 나오죠. 이게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자, 이제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 왔어요. 그럼 시장군수가 인가하겠죠. 인가하려고 딱 봤더니 갑자기 사업비가 팍 튑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분담비가 커집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시행자가 자기 이익을 늘리겠다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 봅니다. 시장 군수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여기 LH 등하고 한국감정원이 나오죠. 여기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 1번 보면 사업비가 10% 이상 막 늘어나요.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스 2번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뭔가 시행자는 자기 입속을 차리겠다는 의도인지를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겠다 이겁니다. 어디다 요청한다고요? LH공사나 한국감정원에 요청한다. 만약에 건축물 쪽이라면 LH공사에게 요청하고 땅, 집가란다면 한국감정원에 요청할 수 있겠죠. 두 군데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쭉 내려오십시오. 7번.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2번 제목이 말이죠. 사용 수익 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일단 밑줄 딱 쳐놓고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을 먼저 만들고 철거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겠습니까? 뭐부터 할까요? 철거부터 한다? 요거부터 한다? 분양 설계를 잡고 나서 철거하겠어요? 철거하고 나서 분양 설계 잡겠어요? 당연하죠. 분양 설계 잡아놓고 그 다음 철거하겠죠. 갈 곳을 정해놓고 부신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리처분 계획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고시를 했다는 것은 갈 곳을 다 정했다는 얘기예요. 갈 곳을 정했으니까 이제 사업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오케이. 그 얘기는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갈 곳을 정했으니까 사업해도 좋다. 그 얘기는 철거가 시작된다. 철거가 시작되니까 종전에 이 집을 막 부신단 말이에요. 부시니까 이 집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종전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겁니다. 부시기 시작하니까 종전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가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는 거죠. 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번이죠. 사용 수익 정지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 종전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 언제부터라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부시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시고 있으니까. 자, 또 하나 묻습니다.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관리처분을 먼저 만드나요? 철거를 먼저 하나요? 정비구역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분양 설계를 먼저 잡나요? 철거를 먼저 하나요? 그렇죠?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서 철거하겠죠. 근데 이걸 지금 당장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붕괴 위험이 있다면 이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리 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만들기 전에 미리 부실 수 있다고요. 미리 부실 때는 이 애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부실게 동의를 얻고요. 그리고 부시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받고 허가를 얻어서 미리 뿔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부셨어도 이 A는 분양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미리 부셨어도 분양권 받을 수 있겠죠. 확인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 장 넘겨보시죠. 314페이지. 맨 밑에 03번입니다. 철거 보자고요. 원칙. 시행자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먼저 만들고 철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오른쪽 와보세요. 2번 예외 나오죠?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 소가를 받아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건축물 철거는 토지등 소유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미리 부셨어도 그자에게 분양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떨 때 미리 부실 수 있느냐? 박스에 두 가지 나오죠? 1번 법 이름 보지 마시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류가 있다면 미리 부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 2번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거죠. 폐공가가 뭡니까? 재개발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주한 그 집 있잖아요. 텅 벼 있잖아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미리 부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이제 관리처분계획 즉 분양설계를 잡았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을 시행했고 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준공인가를 받겠죠. 준공인가는 시장운수 등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 끝났음을 알려야죠. 공사 완료를 고시한다. 이것도 시장운수 등으로부터 한다. 분양 설계를 다 작성했으니까 사업을 이제 시행했고요. 준공인가와 공사 끝났음을 알린단 말입니다. 이제 물리적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분양 처분해야죠. 새 땅, 새 집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소유권 이전한다고 하죠. 이것도 한 문제를 예상하자. 그럼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분양 처분하는 거예요. 즉 시행자가 분양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행자가 분양 처분할 때 자기 멋대로 주지 않겠죠. 앞에 잡은 분양 설계를 그대로 따라서 줄 겁니다. 이 분양 설계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양 처분하는 걸 뜻한다. 이걸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시행자입니다. 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딱 모셔놓고 이런 얘기 하겠죠. 사업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제가 오늘 알렸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 땅 새 집 받아가나요? 다음 날 받아가나요? 당연히 다음 날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나와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인데, 즉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를 정리하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건 분양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새 땅 대지, 새 집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취득이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되는 것이죠. 다음 날. 또 청산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도 이전 고시 다음 날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15페이지 봅니다. 괄호 1번 제목에 준공인가와 공사원료 고시가 나오죠? 이거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장운수 등이라고 나옵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시장운수 등으로부터 준공인가도 받고 공사원료를 고시한다. 확인했고요.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맨 밑에 05번으로 내려갑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다 땡땡하고요. 분양 처분이에요. 이 뜻은 분양 처분을 뜻합니다. 자, 절차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원료 고시가 있을 때 그랬어요. 공사원료 고시 밑줄 딱 쳐놓고요. 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대지 확정칭을 한다. 대지 확정칭과 밑줄. 그리고 토지 분할 절차 밑줄.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부담받을 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밑줄. 그리고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밑줄. 순서 잡는 거예요. 공사 완료를 고시했잖아요. 고시했으면 이제 새 땅 새 줘야 되잖아요. 주려면 쪼개서 줘야 되죠. 쪼개려면 자로 정확히 재야 되잖아요. 이게 확정청약이에요. 확정청약을 토대로 쪼갰다. 분할했죠. 쪼갠 다음에 주겠다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통지했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이제 괄호 2번 갑니다. 괄호 2번에 둘째 줄 볼까요? 이 경우 찾았습니까?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부담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그 다음 날 대지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새 땅, 새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다음 날이죠. 뭔 다음 날이요? 뭔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지. 그 고시 앞에 소유권 이전을 생략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괄호 4번에 1번 갑니다.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에 있었던 권리가 새 땅, 새 집으로 설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이 4번의 1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부담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 고시 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물에 설정된 각종 권리가 나오잖아요. 이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라고 합니다. 설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종전에 있었던 권리가 새 땅, 새 집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을 다 이전했단 말이에요. 분양 처분했죠? 그랬다면 등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등기. 새 땅, 새 집에 등기하는 거죠. 등기. 요것이 3번에 등기라고 나오죠? 등기에다 줄만 딱 쳐놓으세요. 새 땅, 새 집에 등기를 함으로써 4번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했고요. 이제 청산금 마저 끝내겠습니다. 끝내서 정답 맞추자고요. 자, 318페이지죠? 06번에 청산금이 나옵니다. 땡땡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 개별적, 과부족. 청산금의 뜻입니다. 개별적, 과부족, 금전 처리. 개별적, 과부족, 금전 처리를 청산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산 대상입니까? 맞죠, 그죠? 이건 공사 끝나고 줍니까? 미리 줄 수 있습니까? 분양 신청을 안 했으니까 미리 줄 수 있죠? 며칠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90일. 분양 신청을 안 했으면 90일에 청산하는 거고. 그럼 분양 신청을 했대요.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자도 청산 대상인가요?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잖아요. 청산 대상이죠? 그자는 사업 끝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청산금은요,
분양청을 한 자에 대한 청산입니다. 자, 징수식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구역에 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 징수하니 이게 바로 청산금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3번의 1번 제목 보면 강제징수 나와 있죠? 강제징수 밑줄. 강제징수는 낼 자가 안 내면 압류처분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강제징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청만 가능.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볼게요. 시장 군수인 시행자 그랬으니까 행정청이죠? 이자는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차람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니 강제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라면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자는 강제징수할 수 없으니까 시장군수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합도 시행자 맞습니까? 맞죠? 그럼 조합은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돈 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자가 안 내.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죠. LH공사. LH공사도 시행자예요. 청산금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징수를 하는데 그자가 안 내.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LH도 행정청이 아니란 말이죠. 공공이지만 행정청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고요.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4번 소멸시효가 나오네요. 자,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년이죠. 대부분 5년인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은 너무나 당연한 숫자입니다. 언제부터 5년을 따지는가요? 다음 날부터 따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음 날부터 따진다? 청산금의 확정이 다음 날도 있죠? 확정이 다음 날도 있으니까 확정일부터 따지는 거고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밑에다가 청산금의 확정 시기라고 적자. 청산금의 확정 시기가 다음 날이니까 그때부터 따지는 겁니다. 근데 매번 시험을 낼 때마다 5년을 그대로 주고 다음 날을 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괄호 5번 물상대의가 나오죠. 민법에서 물상대의 배웠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얘기를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그럼 저 좀 알려줘봐. 나는 공법이라 민법 모르는데. 자, 다음 장 그림 잘 그려져 주세요. 다음 장 그림부터 먼저 보고요. 자, 그림을 딱 보니까 가운데 종전의 건물이 있어요. 종전의 건물인데 오른쪽에 분양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새 건물 받겠죠. 그럼 종전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 저당권이 새 땅, 새 집에 설정된다, 안 된다? 옮겨가겠죠. 됐습니까? 이제는 왼쪽 보세요. 이때는 분양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면 그자는 뭐 받아요? 청산받잖아요. 그럼 종전에 집에 있었던 저당권이 청산금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물상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산금의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오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319페이지죠? 맨 밑에 5번 내용 볼게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산금 밑줄 치고요. 저당권 행사의 밑줄. 거두절미하고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청산금으로 대위 옮겨갔다 이거예요. 이걸 물상 대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 맞추고요.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